네, 이번 시간에는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 대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대담자로 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사실 통일 공공외교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통일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통일 공공외교를 진행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분단된 상태를 좋아하는군요. 우리가 그 대학교 또는 졸업하고서는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이 되면서도 평화로운 체제가 돼야 됩니다. 안정적인 체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안해지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공공외교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공공외교,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 평화 유지와 관련된 그런 통일 공공외교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통일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우리나라 국민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더라도 당사자인 북한은 정작 핵무기를 만들며 큰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주변인을 설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참 중요하고 좋은 질문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외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대부분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평화 노력에 대해서 주변국에게 알리고 또 북한에게도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해서 평화적인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 통일공공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이나 통일 방식이 있어 또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같은 한반도의 정세를 보고 각 국가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무래도 국가 이익 때문이죠. 각 국가마다 자기네 국가 이익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12년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의 시각은 한반도가 소위 스테투스코, 현상 유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그리고 큰 분쟁이 없이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지금 계속 경제 발전해서 미국에 능가하는 국가로 만들고 싶죠. 그런데 주변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이고 한반도의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업 중에 이제 안보를 전통적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로 나눌 수 있고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 전통 안보 그리고 비전통 안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생소한데 혹시 이해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국제정치를 가르친 사람이다 보니까 생소하지가 않지만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보라는 용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이 주로 군사적 측면에서 타국의 침략에 맞서서 자국을 지키는 행위, 이걸 안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각의 나라는 주권 국가 아닙니까? 국민과 국경 그리고 평등한 주권을 가진 국민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서 침략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막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통적 안보는 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가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난민들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잖아요. 또 우리 디지털 시대인데 사이버 공격 이게 뭐 국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테러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과 같은 군사적인 그런 침략은 아니지만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안보가 주로 이제 군사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비전통적 안보는 군사 부분 이외에 다양하게 이렇게 대두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술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난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감염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뭐 인권 문제라든지 재외동포라든지 공공외교라든지 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게 지원하는 개발협력 같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데서 중요하지 않았는데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통적 안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외교에서 이제 과거 국가 중심 외교에서 현재는 이제 다양한 행위자가 활동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화한 양상을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 국제외교가 예전에는 국가 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라고 그럴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전 지구화가 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1970년대부터 기업들이 소위 국경을 넘나드는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은 이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개인들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또는 NGO라고 하죠.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도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네, 이 스웨덴 여학생인데요. 환경운동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3년생인데 2018년, 그러니까 15살 때죠. 이 친구가 기후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스웨덴 의회 밖에서 청소년으로서 우리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고 일종의 데모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동맹 휴학을 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특히 SNS가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스웨덴 전역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구적인 의제 아닙니까? 스웨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적 의제에 대해서 한 개인이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점차 커져가지고 2019년에는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 여기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타임이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국제 정치가 예전에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중심이었는데 개인이 이렇게 영향력을 높여서 국제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의 영향이 큰 걸 보고서 유엔에서는 또 BTS에게 요청을 해서 교육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BTS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이것이 BTS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점차 개인의 역할은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국제평화유지군이 이제 평화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파병 활동을 통해 평화 유지에 힘쓰는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이 이제 과거 소말리아에서 급속한 철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투입되는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연대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나라의 중견 공여국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 외교라고 하는데 이것에 좀 더 힘쓰는 게 이제 평화 공공 외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가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국제 사회가 이 기본적 구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니까 내정의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엔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PKO는 유엔에서 완전히 파병하는 것. 또 하나는 다국적군으로 갈 경우에는 안보리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보리 역시 유엔의 기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정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논의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게 돼서 많은 분쟁 요소가 있는 다음에 유엔이 개입할 수 있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서로 간에 합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제 여러 차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요. 비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보리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국제사회의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전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좋지만 예방외교가 좋지만 그것의 정당성, 개입을 해야 되니까요.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개입하려고 그럴 때 그게 정말 세계 평화 유지냐? 이런 큰 틀에서의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러한 강대국들 간의 역할이랑은 좀 다른 중견국으로서 사이에서 역할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통일 공공 외교는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평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합니다. 북한, 일반 국민, 해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통일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공공 외교는 정책 및 지식 공공 외교의 성격을 보입니다. 대외 통일 공공 외교란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중과 정책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 외교를 의미합니다. 대외 통일 공공 외교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주변 사강과 신뢰를 구축하며 통일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헌법 92조에 적혀 있습니다. 포괄적 안보시대가 중시되면서 안보 공공외교는 점령지 정부 및 국민과의 의사소통 문제, 인적 교류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사후 처리에 기여하는 공공외교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공공외교에 평화유지군 국제평화유지 활동은 분쟁지역 혹은 분쟁국가의 평화회복과 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벌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